한 명문대 강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한글은 중국어의 기원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라는 말 한마디로 강의실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자세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에밀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영어만으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에 매료되어 중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리사가 중국 유학을 다녀온 후 중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 문물 교류부터 웅장한 만리장성과 자금성, 병마용까지 이 위대한 문명의 언어를 꼭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한자 암기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하나하나 외워야 했고 각 글자의 뜻과 발음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더욱 어려웠어요. 획순도 복잡했고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자 하나를 익히는데도 수십 번을 반복해서 써야 했고 며칠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특히 성조 익히기가 제일 어려웠는데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대화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중국어 참고서를 찾다가 우연히 한국어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표지에는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고 기하학적인 도형 같은 글자들이 있었어요. 이 신비로운 문자들이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니 한글이 가진 단순하고 규칙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수학적 원리로 디자인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바로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6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는 50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글은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문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죠.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과학적 원리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며 겪었던 복잡함과 달리 한글은 마치 클리어한 물처럼 투명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런 문자를 만든 민족의 지혜에 감탄하며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한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소리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공부해왔지만 이런 문자 체계는 처음 보았어요. 영어로는 푸, 트윗 같은 몇 개의 의성어적 소리를 표현하는데 한글은 짹짹, 찍찍, 꿀꿀, 푸르르 등 정말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죠. 마치 소리를 그림처럼 그려내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발견에 정말 흥분했어요. 바람 소리도 영어로는 우시 정도로만 표현하는데 한글은 살랑살랑, 쌩쌩, 휘잉 등 바람의 세기와 느낌까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도 벌벌, 둥둥, 아득아득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특성은 한국 문학과 시의 풍부한 표현력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았죠.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담은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 언어학이 19세기에 와서야 발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세종대왕과 그 학자들의 선견지명은 정말 경이롭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목적도 감동적이었어요. 백성을 가엾이 여겨 문자를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쓰게 하고자 한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은 문맹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민주적 가치를 담고 있었죠. 이런 사상은 오늘날의 정보 접근성과 교육 평등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연구 자료를 더 깊이 알아봤어요. 그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글의 놀라운 체계성이었는데요. 표준어 규정으로 봤을 때 자음 19개와 모음 21개, 총 40개의 기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마치 주기율표처럼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특히 자음이 발음하는 위치에 따라 아음어 금리 소리, 설음혀 소리, 순음 입술 소리, 치음이 소리, 후음 목구멍 소리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기본 글자에서 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에서 디귿, 그리고 티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한글이 인도의 범어와 닮은 점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표현 문자라는 점, 그리고 발음 위치에 따라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승려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신미대사라는 분이 범어의 지식을 전해주었고 이것이 한글 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동양의 지혜와 과학이 결합된 놀라운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연구할수록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 철학, 인문학, 수학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지식체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양 문자들이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 형성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경이로웠죠. 이것은 마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600년 전에 미리 구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의 매력을 발견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어를 시작했을 때는 수많은 한자를 익히느라 고생했지만 한글을 접하면서 저의 언어 공부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죠.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발견한 것처럼 언어 습득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고 간단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1년 넘게 공부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조금씩 보며 대사를 따라 읽는 연습을 했고 K-팝 가사를 한글로 적어보며 발음을 익히기도 했어요. 언어 공부가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한국어 기초 교재를 보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던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중국 유학생 리웨이가 제 교재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중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에밀리, 왜 하필 한국어야?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의 정수인데 차라리 중국어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 화교들의 경제력을 봐. 중국어만 할 줄 알아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 게다가 실리콘밸리에 중국계 총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어는 한국에서나 쓸 수 있을 뿐이야.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시간 낭비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죠. 한글을 배우면서 알게 된 기본적인 사실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리웨이, 나는 한글의 과학적인 설계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워. 심지어 영어 발음도 한글로 비교적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인데도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아직 초보 단계지만 한글이 가진 과학적인 체계에 대해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리웨이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시 중국어의 역사적 깊이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중국어가 동양 문화의 근원이야. 한자 없이 한국어도 있을 수 없었잖아. 지금도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60% 이상이라고 들었어. 최근 한국 문화가 인기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건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많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영어가 라틴어와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영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토론은 존슨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저희의 열띤 토론을 눈치채신 듯 양쪽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죠.
무슨 주제로 그렇게 열정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나요? 학기 초부터 이런 학구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반가운 일이네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리웨이와 나눴던 대화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한글과 한자의 가치에 대한 토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저도 모르게 한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흥미로운 타이밍이라는 듯 양손을 가볍게 마주치셨죠.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군요. 마침 오늘은 세계 여러 문자 체계 중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글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 한글과 언어 한국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밀리와 리웨이의 토론이 오늘 수업의 완벽한 도입부가 될 것 같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앞을 주시했죠. 그러나 그 순간 리웨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확신에 찬 표정이 역력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은 한자 문화권에서 파생된 문자 아닌가요? 중국에 한자가 없었다면 한글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아직도 한국어에는 수많은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글만의 독창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일부는 리웨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은 리웨이의 질문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죠. 마치 오늘을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또는 이런 질문을 여러 해 동안 받아오신 것처럼 여유롭고 조리 있게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리웨이 학생. 언어와 문자의 관계는 항상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여러분, 문자는 그 문자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글은 특히 그 제작 원리와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문자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에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리웨이 학생의 말처럼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 교류의 결과죠. 하지만 이것은 영어의 라틴어나 그리스어,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영어의 약 60%가 라틴어나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영어의 고유성이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의 우수성은 그 기원이 아닌 독창성과 실용성에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학문적 열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누구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셨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느꼈던 한글의 실용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교수님의 손놀림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우아했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과 같은 자음들과 아야, 어여, 우유 같은 모음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기 시작했죠.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이 문자의 가장 특별한 점은 원리와 과정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계 대부분의 문자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진화했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강의실은 집중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리웨이가 또다시 손을 번쩍 들었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고작 6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문자와는 비교도 안 되지 않나요? 게다가 한자는 그 자체로 예술성과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글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을 굴리거나 한숨을 쉬었지만 대부분은 교수님의 대답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다가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리웨이 학생, 당신의 문화적 자부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문자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가 아닌 그 활용성과 과학성에 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후 3년 동안 궁중에서 직접 사용하며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성산문, 신숙주와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었죠. 이런 철저한 검증 과정은 오늘날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도 견줄만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만 강의실에 울렸죠.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접근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더욱 경이로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자음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고 해요.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를 나타내는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어졌죠. 이런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원리가 한글의 근간을 이룬다는 설명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보급 정책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한 후 단순히 발표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하급 관리 선발 시험에 한글을 포함시켰고 백성들이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도 한글로 작성할 수 있게 했죠. 심지어 법률 내용도 한글로 번역하여 알기 쉽게 했답니다. 이런 실질적인 보급 정책은 문자가 실제로 사용되고 뿌리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리웨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죠. 그래도 결국은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건 한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리웨이 학생, 영어에도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나요? 한글의 독창성은 문자 체계 자체에 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죠. 이는 전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과학적 원리입니다. 게다가 한글은 그 조합적 특성으로 인해 컴퓨터 시대에 매우 효율적인 입력 체계를 구현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체계성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발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 모음의 체계적 구성, 그리고 이들이 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방식까지.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학생들은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교수님의 논리정연한 설명 앞에 더 이상의 반박이 무의미해 보였죠.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교실 바닥에 금빛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배우고 있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글 공부가 이제는 깊은 감동과 경외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와 문맹률을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맹률은 급격히 감소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글은 외국인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고 일주일이면 기본적인 쓰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저도 수업에서 매번 이 점을 경험합니다. 다른 문자 체계는 몇 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글은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어요. 스크린에 보이는 통계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더구나 한글은 어떤 외국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뛰어난 표음. 문자라는 점이 화면에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아랍어나 러시아어의 발음까지도 한글로 상당히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프와 예시로 보여졌죠. 이런 이유들로 현대 사회에서 한글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교수님은 한글에 대한 세계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하시며 수업을 이어가셨어요.
칠판에는 다양한 언어학자들의 평가가 하나씩 적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부르크 대학의 샤세 교수가 한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언어학 거장인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을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극찬했다는 평가도 있었죠.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한글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시스템이다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세계적 학자들의 찬사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평가를 꼼꼼히 필기하며 제가 배우는 언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국의 문맹률이 7-9%인 반면 한국은 문맹률이 0%대라는 통계였어요. 이것은 한글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교수님은 이러한 통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교육 시스템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리웨이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또다시 반박하려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만과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어의 영향력을 보세요. 중국의 GDP는 한국의 몇 배인데요?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결국 언어는 실용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나요? 경제적 실용성에서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가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실 안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차분히 답변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리웨이 학생. 경제적 가치도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언어와 문자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과거 라틴어가 한때 세계 학문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문자 체계의 위대함은 그 내재적 가치와 실용성,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한국어의 역사는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한글을 문자 혁명을 낳은 문자라고 극찬했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언어 처리와 음성, 인식에 큰 장점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글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영향력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사상, 그리고 인류의 지적 유산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에는 깊은 감동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리웨이조차도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가 단순히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과학,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가치를 이해하는 순간 제 안에서는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창가에서 비치는 오후의 햇살 아래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하며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햇살 속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글의 현대적 가치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죠. 이제 현대 사회에서 한글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히 역사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차트와 유튜브 조회수 통계, 넷플릭스 시청률 등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었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공과 함께 BTS, 블랙핑크 같은 한류 스타들로 인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최근 5년간 30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한 언어의 확산은 역사상 유례가 드문 현상이죠. 도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 역시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가진 고유한 장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의 입력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에 따르면 한글은 로마자나 중국어 입력 방식보다 훨씬 빠른 타이핑 속도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키보드와 스마트폰 자판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리웨이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한때 일본 문화도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일본 애니메이션과 J-POP의 인기도 결국 시들해졌잖아요. K-POP도 10년 후에는 누가 기억이나 할까요? 교실 안에 약간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리웨이의 끈질긴 반박에 지친 듯했고 몇몇은 그가 제기한 의문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저도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적 유행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수님은 UCLA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단호하게 반박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웨이. 문화적 유행은 분명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 체계라고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문자가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예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 기술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이 가진 구조적 장점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에서 한글은 그 발음과 표기의 일치성으로 인해 다른 언어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현대 기술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입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인도 외국인도 2년 만에 한글을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글 학습의 효율성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몇 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이 다른 언어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자국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언어학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를 보존하는데 한글의 표음,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해 주셨죠. 교실 안에는 점차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몇몇 학생들은 노트에 한글을 따라 쓰기도 하고 발음을 소리내어 읽어보려 시도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리웨이도 자신의 태도가 다소 편향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한글날 10월 9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인이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사랑하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가진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글 공부가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선택이 된 것 같았어요.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 전망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러자 리웨이가 의견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교수님, AI 인공지능 시대에는 중국어가 더 중요할 거예요.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데다가 경제 규모도 크잖아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단호하게 반박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실제 AI 언어 처리 성능을 보면 알파벳이나 중국어는 60-70%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는 반면 한글은 95% 이상의 놀라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더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레드라는 단어를 보세요.
똑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2번이나 다르게 됩니다. 로마 알파벳은 비과학적인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까지도 한글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적 동향을 설명하셨는데 MIT 대학, 하버드 대학,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 시대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주목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어 입력 시스템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한 사례였습니다. 에거리그나라는 회사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활용해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현지에서 국민 키보드로 불릴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6,912의 언어가 있고, 이 중 23종의 주요 언어를 약 38억 명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이 AI 시대에는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폐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서 한글이 보여준 가능성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폐 아동들의 뇌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간의 인지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며 한글의 놀라운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제는 제가 미래의 중요한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이 과학적이고 편리한 한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늘 수업을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 공부를 이어나가려고 해요.